제가 다룬 주제는 사법 엘리트의 권력 구조가 민주화이고요. 사법 엘리트 하면 아마 대법관 내지 헌법재판관 정도를 좀 떠올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처음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이제 퇴임 후에 이제 후보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건 좀 사법 엘리트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법조인 일반에 대한 얘기 이렇게 좀 결국은 이제 얘기가 진행되어서 그런 쪽에서 좀 얘기가 진행된다는 걸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씨가 이제 총리 후보로 이제 내정이 되었고 지금 대통령이 이제 법조인들을 좋아하죠. 그래서 페이스북에서도 말씀드린 게 있겠지만 예전에 입법당 뭐 얘기를 하면서 지금 입법 시스는 없었지만 이제 법조인들을 좋아하는 왜 좋아할까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젠가 신문에 지역을 보시면 그냥 이름을 안 쓰고 저번에 한국학자인데 김철수 국회 나오죠. 김철수 분이 이제 상당히 좀 예를 들면 박정희 시대에는 되게 자유주의적인 어쨌든 이런 입장, 헌법학자를 알려주셨던 분이 컬럼을 이제 쓰신 겁니다. 그래서 왜 이제 그 대통령이 황교안 씨를 총리 후보로 내세웠을까? 거기 이제 보시면 이제 제가 아주도 아시겠지만 지금 국방과 국가안보가 중요한 때 국방은 군인에게 법질서 유지는 판검사 출신에게 맡기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라고 예측을 하면서요. 결국은 그동안에 정부가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국가보안법, 집시법, 범죄단체 해산법 이런 것들을 좀 범죄단체 해산법은 이제 없는 거겠죠. 이걸 만들자라고 하는 이런 논의들을 총리로 하여금 하도록 하기 위한 거다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제 컬럼을 쓰신 거죠. 저는 상당히 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헌법을 이렇게 공부하신 분으로서 하실 만한 분이신지 그리고 과거에 여러 가지 활동이나 글을 통해서 했던 것하고는 정반대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어쨌든 헌법학자에게도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른바 이제 검찰 아니면 법원에 있는 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주류 내지는 다수의 그런 변호사들까지도 어느 정도 포함을 시켜서 결국 법이라고 하는 것 내지는 법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그냥 제가 닥치고 준법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그래서 악법도 우리도 예전에 많이 들었듯이 법이고 법에 의해서만 지배하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는 데 관여했던 헌법학자가 그 이후에 법무부하고 공동으로 주최된 학술대회에서 또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법치는 법에 의한 지배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그 법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묻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충격적인 것들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민주화를 우리가 87년에 어쨌든 형식적이든 어쨌든 간에 이뤘다라고 얘기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도대체 헌법학자라고 하는 또 그 영향력이 막강한 그 제자들만 따지더라도 이런 분들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좀 그렇습니다. 저도 법학을 공부한 사람이긴 하지만 어쨌든 민주화 이후에 어떻게 보면 법조인 내지는 사법 엘리트라고 소수를 지칭한다고 하더라도 그 권력이 상당히 막강해진 것 같고요. 또 그런 위계적인 구조를 좀 깨뜨리고자 로스쿨 제도라고 하는 걸 도입을 했습니다. 연수원 기수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또 헌법재판관이 저희 학교에 이제 이렇게 강의차 왔는데도 거기 이제 인사를 하면서 이제 저는 연수원 몇 기입니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 위계질서를 깨보자라고 하는 물론 이제 한면으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완화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의 문제점이 그렇다고 이것이 사법시험을 존치하거나 다시 벌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로스쿨의 졸업자들이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 어쨌든 집안의 배경이라든지 그 부모가 법조인인 경우라고 한다면 그 이후의 취업 이런 것들에 있어서 취업 경쟁이 상당히 치열한데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유리한 이런 이제 입장을 가지게 되는 이런 점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어쨌든 민주화 이후에 사법 내지는 법조인들을 조력한 사법 엘리트가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민주화 이후에 다른 내용의 다른 유형의 또는 다른 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법조인들이 양성되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지금 대통령이 법조인들을 물론 이제 그 연배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총애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헌법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주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던 출발점은 사실은 다 아시겠지만 김황식 씨가 이제 대법관 중에 임기를 한참 남기고 감사원장으로 갔고 그 이후에 총리까지 하신 거죠. 그리고 물론 그것의 그 전에는 이제 이해창 씨가 임기를 한 4, 5개월 남기고 나서 감사원장으로 가고 맞아 정부까지 나왔다 이런 전례가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이런 식의 활동들이 상당히 최근에 와서 이제 넓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뭐 예를 들면 경찰청장이든 검찰청장이든 일부의 어떤 이른바 법조의 엘리트들에 대해서 퇴임 후에 일정 기간이라고 하던 일정 기간만이라도 다른 이제 직위에 취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제 법을 만들거나 뭐 최근에도 그런 이제 것이 논란이 되었죠. 그거를 이제 법으로 만든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게 이제 헌법적인 문제로 제시가 되면서 이른바 직업 선택의 자유냐 하는 이런 논리들로서 이것이 이제 어쨌든 이렇게 논리가 세워지게 되고 또 그 결과 헌법재판소 또 여러 가지 결론들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위헌으로 되는 이런 것들이 과연 직업 선택의 자유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런 여러 가지 법의 법률로서 만들어지는 제약들이 과연 위헌적인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헌법에서 요청하는 바는 적어도 최소한 법관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신분보장을 해주고 있는 이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일의 경우에 이제 헌법에 보면 이제 법관이 이제 법과 법률에 의해서 재판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법률이 아닌 이제 법이라고 하는 걸 별도로 쓴 이유는 다 아시는 대로의 나치 경험 때문인 거죠. 나치가 의회 다수파가 만든 법률로서 통치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뭐 유대인에 대한 차별이라든지 온갖 반인륜적이고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이런 내용들의 법률을 제정을 했던 거고 그것이 다가 아니고 어쨌든 그런 법률 이러면 악법도 법이냐를 악법은 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악법이 법이 아니게 악법인 법률이 악법적인 법률이 법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은 것이겠고요. 그건 당연히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법이라고 하는 걸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과 법률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독립해서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당연히 이제 그런 내용들이 저는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법관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헌법이 요청하는 바로서의 인권과 민주주의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특히 의회의 다수파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 않는 소수 내진 사회 약자들을 위한 역할들이 아마도 그 최대한의 역할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법부가 뭐 엄청나게 진보적이고 혁신적이고 개혁적이어서 사회 전체의 민주화를 이끌어 나가거나 사회 변혁을 이끌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사회가 민주화가 진행되면 그것에 뭐 걸맞게 가는 거야 뭐 당연할 것 같고 그것을 뭐 거스른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런 사법부는 뭐 또한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설령 사회가 그렇지 못한 상황에 이른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헌법의 요청에 의해서 그런 이제 좀 방어적인 역할들을 이제 해줘야 되는데 전혀 이제 그렇지 못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그런 법관 출신들이 어떤 엘리트 코스를 밟고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권력 분립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전혀 그것이 뭐 법에 꼭 써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서는 안 될 최선의 법관으로서의 헌법적 책무인 거죠. 단순히 직업윤리라든가 이런 것으로 넘어서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당연히 요청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대가로 해서 법관에게 신분을 보장해 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리 유신체제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자기의 법관직을 걸고서 거기에 맞서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결국 남는 건 특권밖에 없는 거고 결국은 그 특권만 향유하는 것인데 지금의 민주화 이후에 보여지는 이른바 사법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것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오히려 예를 들면 비밀정보기관의 권력이 약화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잠복해 있거나 아니면 더 확장해가고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드러난 바로서는 그런 권력이 약화된 걸 틈타서 검찰이 이제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과거에는 여러 가지 공작 정치인 것에 의해서 꼼짝도 못했을 사법권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던 사법부가 오히려 여러 가지 국민들의 저항에 의거해서 획득한 민주화의 결과로서 상당히 이재승 교수님 불로소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결과로서 상당히 이제 법조 사법 권력을 상당히 확장하고 있는데 그거를 과거의 어떤 잘못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지금이라도 좀 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최대한 할 수 있는 정도 헌법을 좀 이렇게
지키는 정도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조차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히려 권력을 상당히 사유화하고 이렇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 권력에 또는 행정 권력에 이렇게 복속되어 가는 이런 구조를 보이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이 다 대표적 상징적으로 사실은 지금의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 전 헌법재판소 소장을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의미에서 상적 의미에서 보면 결국은 대통령이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과의 동급의 반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있다라고 하는 어쨌든 그런 독재자로서의 모습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명예나 자존심이나 어쨌든 헌법이 요구하는 바에 그런 책무도 인식함이 없이 그런 직을 수락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현재의 또는 뭐 과거로부터의 독재자에게 충성했던 사법부의 모습을 이것들이 항상 모든 법관들을 다 그렇게 그걸 가지고 매도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인 방향성이 그렇게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민주화 이후에 어떻게 보면 사법부는 어떤 의미에서는 변한 바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그런 권력들을 활용을 해서 법의 이름으로 오히려 이제 법을 해치는 것인 거죠. 그러니까 헌법의 이름으로 헌법을 망가뜨리고 있고 법의 이름으로 법을 망가뜨리고 있는 그런 폭력을 오히려 용인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사법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이제 외국의 학자의 얘기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행정부하고 사법부는 어떻게 다르냐, 헌법 교과서에 이제 독일의 학자의 이론을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부는 어쨌든 국가의 통일성을 위해서 위계적인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근데 사법부는 그런 조직이 아니라 상당히 각 재판의 영역에서의 각 재판관 판사들이 독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병렬적 구조다. 종속적인 위계적인 구조, 수직적인 관계가 행정부의 조직 관계라고 한다면 사법부는 평등한 어쨌든 자기 사건에 대해서는 독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병렬적이고 대등한 관계다라고 수평적인 조직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우리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회제도 나오시지만 어쨌든 다양한 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이른바 승진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고 거기에서의 인사권자가 대법원장으로 이제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대법원장에 의한 위계적인 구조가 오랫동안 고착되어 왔고 지금에도 여전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사법부 개혁의 문제로 항상 거론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개선이 전혀 되고 있지 못한 것이 이제 현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그런 어떤 과거의 어떤 위계적이고 독재 권위주의적 정권 아래에서의 그런 조직 문화를 넘어서서 이런 것들이 해소되거나 완화되기는커녕 이제는 그것이 병렬적인 것인지 아니면 이해를 하고 있는 과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이제 또 하나 등장한 것이 경제적 권력 내지는 자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당한 부분이 어쨌든 이제 시장의 논리라고 하는 것이 또 한편 또 법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고 법률가의 모델로서의 어쨌든 새로운 어쨌든 하나의 측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현재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력 구조라고 하는 것이 과거 시대의 여전한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법도 법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재생산해내면서 결국 법률에 대해서 입법자에 대해서 내지는 행정부에 대해서 그나마 사법에게 요청되고 있는 최소한의 것을 하고 있지 못한 것이 이게 끝났나요? 네, 그런 것인 것 같고요. 그래서 민주화 이후에는 오히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좀 저번에 후속되어 가는 이런 것들이 대형 로펌들을 통해서 대형 로펌들을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이제 법조인뿐만이 아니고 대형 로펌들이 행정부 이제 고위 관료들까지도 다 후속해 가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아마 요즘 드라마를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풍문으로 들어서 드라마를 보더라도 그게 현실은 아니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이제 요소들이 상당히 좀 이렇게 강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총리 후보도 다 법률 회사에서 결정하죠. 근데 그럼 이제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고 하는데 판결로서도 드러납니다. 제가 그걸 여러 가지를 다 거론할 수 있긴 하지만 거론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기존의 정치 권력에 충성했던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가보안법이겠죠.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이 설령 헌법재판소는 아닌 일반 법관에게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데 있어서의 적어도 민주화된 이후에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국가보안법이 조금은 개정된 면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찬양공제 같은 경우. 그런 데 있어서 전혀
그런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일찍이 김종석 교수가 이제 그 국가보안법 사건들의 이제 구조를 이렇게 분석을 했을 때 보면 검찰의 기소장의 구조를 그대로 다 따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피고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쭉 이제 나열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발언을 했거나 표현을 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이 결과적으로 아니 나중에 비교해 보니까 북한하고 유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처벌받아야 된다. 위험하다. 이런 식의 판단들을 계속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와 뭐 대법원을 구별할 수는 있겠지만 최근에 통합정부당에서의 해산에서의 8대1 그리고 어제 소식을 들으셨겠지만 정주조 사건에서의 8대1에서 보여지듯이 결국은 제가 판결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결정이라고 쓴 말은요. 결국은 판결이라고는 적어도 뭔가 법에 기초한 논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거죠. 어쨌든 뭐 통합진보당에 관련해서도 첫 장에서는 뭐 공화주의를 얘기했을지 모르겠지만 뒤로 가면 앞에서 얘기했었던 헌법상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사소한 일정한 어떤 현실적인 이런 이유를 들어서 앞에 어떤 원칙을 다 파괴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을 지킨다는 것의 의미는 헌법이 요청하고 있는 바의 원칙들을 현실에서 불구하고 또는 분단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관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법관으로서의 논증 과정을 통해서 지켜야 될 그런 덕목이 아니죠. 그런 헌법적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전혀 하고 있지 못한 거죠. 더군다나 이제 2008년에 이미 이제 노동법 학자가 이제 지적을 했던 것처럼 경영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권리라고 보기도 어렵고 헌법적 권리는 더더욱이 아닌 경영상의 단순히 프리미엄 같은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이거를 노동자들의 파업권에 대응하는 이제 권리로서 경영권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것을 헌법적 권리로 이렇게 승격시키는 일종의 쿠데타인 거죠. 헌법을 훼손하는 이런 조치를 취한 거죠. 그러니까 뭐 다 아시는 바대로의 간섭 헌법론에 사실은 버금가는 아니면 그 이상의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판결을 내리고 그것이 그 이후에 결국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반성이나 성찰이 전혀 없는 거죠. 이런 문제를 제기한다라고 하는 것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제3권의 이름으로 내지는 아까도 퇴직, 퇴임 법관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업 선택의 자유든지 뭐 직업 수행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그것이 대등하게 헌법의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근로자의 권리와 노동 3권에 버금가는 것으로서 이렇게 위치 지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것에 대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는 이익 형량을 한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법관들의 결단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함정의 논증 과정을 거친 결론이라기보다는 또는 헌법에 의존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어쨌든 정치적인 권력에 따른 이제 어떤 결정들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법관이 말하는 것이 곧 법이 되어버리게 되고 그것은 결국은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과의 어쨌든 으로부터 중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결국 정치 권력이 말하는 바 내지는 경제 권력이 요청하는 바가 곧 법이 되어버리고 그런 매개자의 역할을 민주화 이후에 법의 이름으로 헌법의 이름으로 또는 인권의 이름으로 해왔던 것이 지금까지의 우리의 현실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것은 결국 저는 과거 청산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국가기관 내에서 나름대로의 과거사 청산위원회를 꾸리기도 했었고요. 진주과학위원회가 있었기도 했지만 근데 그걸 꾸리지 않았었던 기관이 저는 제일 큰 문제가 있었던 국회가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이른바 비상입법기구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혀 입법 권한이 없었던 권한들, 기관들이 가졌었던, 예를 들면 국가재원 최고회의라든지, 국가부 입법회의라든지, 아니면 유신대 비상국무회의에서 통과됐던 법들을 다시 바로잡는 일들이 민주화 이후에 국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인 것이고, 그것은 국회 스스로의 헌법적인 권한을 되찾는 일이었던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사법부가 그런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인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뭐 하나의 예이긴 합니다만 얼마 전에 나왔던 판결입니다만 긴급조치 부분에 관련해서 여전히 대통령의 그 긴급조치에 관련된 내용들을 통치행위로 옹호를 하게 되고 그리고 뭐 각종의 이제 공무원 내지는 어제 이제 정규적 판결에서 보이듯이 이미 이론적으로는 해결이 됐다라고 하고 19세기 이론이라고 얘기하는 특별 권력관계론이 사실은 사라지는 것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변형되어서 법의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대법관이 된 박상옥 대법관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자리가 다 아시는 대로 신영철 전 대법관의 자리인 것이라고 하고 되면 어떻게 보면 헌법을 유린하는
어쨌든 대법관의 한 자리가 어떻게 고정석으로 이렇게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권력에 충성하고 권력에 복종했었던 법관으로서 내지는 법관이 아닌 검사라고 하든 아니면 그 자리가 수석이든 말석이든지 간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뭐 형사처벌을 할 사람은 형사처벌을 해야 되겠지만 형사처벌을 하자는 얘기도 아닌 거죠. 더 이상의 그 이후에 적어도 공직자로서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더 이상의 공직을 맡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헌법적 요청인 것이고 그것을 법률로서라도 어쨌든 만들어서라도 그걸 바로잡지 않는 이상 적어도 다는 아니겠지만 주류의 그러한 법관이나 법조인들 또는 검찰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명시적으로 직접적으로 그것을 요청하지 않아도 알아서 이제는 적절하게 눈치를 보고 그것에 입맛에 맞는 그런 것들을 좀 더 과거보다는 좀 더 세련된 논리일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결국은 그것에 충성하는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전혀 이후에 민주화 이후에 달라져야 될 모습들에 대한 어떤 훈육이라고 하는 것이 고위공직자들 사법 엘리트들에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그런 데서 유리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그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